자, 페이지 10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지구 시스템 그랬는데, 자, 시스템이 뭐죠? 컴퓨터 시스템, 그럴 때 시스템. 태양계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런데 시스템이 뭐다? 컴퓨터 시스템 그러면은 컴퓨터 본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체뿐만 아니라 키보드랄지 마우스랄지 모니터랄지 또 프린터기랄지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작용하고 있는 전체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구 시스템은 여러 가지 구성, 즉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연현상이 하나가 일어날 때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그 현상은 또 하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 연구는 한 분야는 깊게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게 보는 그런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스템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것을 융합과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볼 때 이렇게 해양학, 기상학, 천문학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과학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이다.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 요소이며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포함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자, 우리 지구는 정말로 생명체 존재의 최적의 조건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자, 생명 가능지대는 뜨거운 별 주변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해요. 유일하게 지구만이 그 거리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서 물이 수증기,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워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는 적당하다. 다시 생명 가능지대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이것을 골디락스와 곰 3마리 가족 이야기, 영국의 전래동화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금발의 소녀가 숲속에서 헤매다가 오두막으로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스프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고 적당한 온도의 스프가 있더라.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 그 후로도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온도라는 의미에서 골디락스 금발의 소녀 이야기. 그런데 이것은 경제학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뜨거워도 안 좋고 너무 차가워도 안 좋고 적당해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를 골디락스 상태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고로. 자, 그런데 생명 가능 지대 안에 행성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뿐 그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는데 지구는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태양과의 거리가 또 일정해야 돼. 평균적으로는 적당하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이 붙었다가 너무 멀어졌다가 왔다 갔다 긴 타원 궤도를 돌아버리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텐데 적당한 거리를 거의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만약에 혜성처럼 긴 타원 궤도로 간다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기도 적절한 두께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기 성분을 갖춰야 돼. 독극물, 독성을 띠고 있는 대기 성분이라면 어려웠을 것이고, 또 너무 많아지면 금성의 경우는 무려 90기압이나 돼요. 대기가. 자, 90기압이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우리 현재 대기는 몇 기압? 1기압이에요, 1기압. 근데 계산에 의하면 물 속으로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해요. 근데 혹시 잠수를 해봤나요? 5m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뽁뽁뽁 이 콜라이징을 해가지고 귀 속의 압력을 맞춰줘야 돼. 고막 안쪽의 귀 중이하고 외이하고의 기압차가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를 막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뻑 하고 열리면서 이렇게 고통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체험 다이빙 같은 거 할 때, 동남아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체험 다이빙 같은 거 할 때 그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했어요. 자, 아무튼 5m까지 바닥으로 잠수하게 되면은 이 수경이 있죠. 고글이 얼굴을 눌러요. 아파요, 여기가. 고무줄이 누른 것이 아니라 이게 압력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여기 자국이 그대로 나는 거야. 상당한 압력이 돼요. 그런데 10m까지 내려가야 돼. 그런데 내려갔을 때 몇 기압? 1기압. 그러면은 90기압이라는 이야기는요, 900m 지점에서 수압과 맞먹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압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압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매우 두꺼워도 안 돼. 그 다음 매우 얇아도 안 돼. 적당한 두께, 적당한 성분의 대기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온실 효과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주선인 자외선 등을 차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구는 자기장도 있어.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기적인 성질을 띤 대전 입자, 강한 에너지인 태양풍과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또 역할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다 이거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들이 다 만족되는.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는 외계 행성이 있을까? 많은 천문학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넓은 공간에 우리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바다는 이야기예요. 공간 낭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것이다. 외계는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자, 우리는 봤지만 어떤 별이 탄생과 죽음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그게 별이 진화해서 파괴되면서 그 생명체들은 멸종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외계인이 살고 있어도 지금 동시대에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멸종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산다 할지라도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가 없다. 빛의 속도로 가도 멸망해버린 이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 외계인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지구에 온 외계인은 그건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그냥 모르게 확 지나가? 흔적도 안 남기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할 텐데, 흔적을 남기고 할 텐데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사라질 리가 없다 이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직권. 직권. 아까 다 했네. 지표와 지구 내부를 포함하며 물질의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 중학교 때의 과학과 고등학교 때의 과학 문제가 다름을 여기서 하나의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뭐죠? 지진파가 다르대요. 물질의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라 네 개로 나눴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상태란 말을 지우면은 어떻게 될까? 틀려요. 상태란 말을 지우게 되면 네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돼요. 지각, 멘틀, 핵. 왜냐하면은 외핵, 내핵은 니페츠, 소량의 니켈, 철의 주성분. 그래서 성분은 거의 같아. 그래서 성분을 나누면은 세 개. 거기다가 상태,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그래서 네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 파악을 잘해야 돼. 의도 파악을. 문제가 너무 쉽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답을 하다가 딱 틀리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구과학이 특히 그런 게 많아. 이와같이. 자, 그런데 지구 내부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나누는 구분 기준은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라 나누는데 이것을 지진파의 불연속 면으로 나눴다라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지진파 속도 불연속면이 그 경계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불연속면이 무슨 뜻이냐? 자, 어떤 물리량이 자, 예를 들어서 지표면으로부터 지구 중심까지 들어가면서 물리량이 부드러운 곡선이나 반듯한 직선으로 그 값이 분포한다면 그건 연속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다가 툭 꺾여버리면 불연속적이라고 그래. 가다가 없으면 불연속적이라고 해요. 그럼 그걸 경계로 층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온도는 쭉 증가를 해요. 꺾임 없이. 그래서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온도로 나눌 수 없다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구 내부를 나누는 구분 기준 온도는 안 된다. 왜?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왔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랬을 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자, 사람 이름 모호로 빛이 칠한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모호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은 약 2,900km 지점인데 여기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므로 구텐베르그면 또는 구텐베르그 불연성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 지하 약 5,100km인 지점은 여성 지구 물리학자인 레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레만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참고하세요. 그리고 중심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 정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지각의 물질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규산용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 지각, 해양 지각으로 구분하는데, 대륙 지각은 주로 무슨 질암석? 화강암질 혹은 유문암질 암석.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멘틀 물질은 보다 더 금속이 많은 감람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멘틀 물질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부피로 보나 질량으로 보나 가장 많다.
그리고 외핵, 내핵. 둘 다 니페층이며 액체, 고체. 이렇게.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네요. 외핵과 내핵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은 곳은 외핵, 내핵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은 곳은 지구 중심으로 꾸준히 지구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꾸준히 온도는 증가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구간은 없어. 따라서 내핵이 가장 뜨거워요. 그런데 고체야. 외핵은 액체야. 왜 그럴까? 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왜 고체일까? 응? 네, 그렇습니다. 상태 변화에는 온도에도 관계하지만 압력에도 관계한다는 얘기예요. 압력에 따라 용융점이 변해요. 그런데 지구 내핵의 부분은 압력이 워낙 커서 녹는 온도가 워낙 높아요. 근데 실제 지구 내부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권, 대기권. 가로축, 세로축이 높이,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기온. 그랬을 때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부분이 더 왼쪽으로 치우쳐야 합니다. 아까는 그 치우침이 너무 적었어.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렸습니다. 이걸 보면 뭐 같이 보이나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역시 여러분들은 젊어요. 아줌마들 이거 보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은 이마트가 생각나네. 그래요. 그잖아. 이마트 있자. 역시 여러분들 아줌마가 아니야. 아직 공감이 안 돼. 자, 여기서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온도 분포가 꺾이는 각각의 여기 층을 경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온도 불연속면을 경계로 맨 아래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온도 불연속면을 경계로 나눴다. 맨 먼저 대륙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차가워지냐면, 자, 평균적으로, 평균이라는 이야기는 더 많이 차가워질 수도 있고, 더 적게 차가워질 수도 있다. 구간에 따라서는. 심지어, 지면 근처는 때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는데, 얼마 정도 되냐면은, 자, 6.5도씨 per 킬로미터. 1km 위에 있는 공기는 그 아래보다 6.5도 정도가 차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무등산의 높이가 얼마? 1187. 그 무등산 올라가는 버스 그 번호가 1187이야. 1187m. 그러면 약 1km. 그러면 지면보다 약 6.5도가 평균적으로 차가워요. 그러니까 산 높이가 눈이 덮여 있다 이거야. 여기는 눈이 안 왔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균 기온 감률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차갑다고 그랬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화가 있죠. 이카루스의 날개. 인간의 욕심, 욕망, 더 높이 날기 위한 욕망. 그래서 처음에 날고 싶었어. 그래서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하늘을 날기 시작했는데 더 높이, 더 높이. 그러다 태양에 가까워져서 녹아내려 추락해서 죽었다 이거야. 이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 봤더니 춥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기상학자로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가 악천을 만나면서 그때 너무 고생했어. 그 후로 폐결핵으로 죽어버렸어.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에 반해서 프리드만은 팽창하는 우주를 주장할 때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절하고 말았어. 30대의 나이로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더라 이거예요. 추워지는 이유는 공기는 햇빛, 가시광선, 파장이 짧은 단파 복사에 의한 가열이 잘 안 돼. 통과시켜버려. 그런데 지면이 가열되고 지면에서 나온 열은 장파 복사, 적외선 복사 이걸 좋아해. 특히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이걸 좋아해. 따라서 땅이 열원이 되고 땅에서 멀어지니까 그 영향이 줄어들어서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적는다면 위로 갈수록 지표면 복사열의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표면 복사열은 장파 복사 혹은 적외선 복사라고 한다. 근데 이것을 아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잘 흡수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온실 기체가 되는 거야. 특히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해요. 자,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지구과학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대류가 활발하다라는 뜻이다. 열 대류가 활발하다. 자주 움직인다. 그리고 지면에서는 수증기가 있고 그 수증기가 상태 변화를 해요. 기체에서 액체로, 고체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 대류와 함께 수증기의 상태 변화는 뭘 의미해? 각종 기상현상이 된다는 이야기야. 기상변화. 이게 대류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더 따뜻한 구간이 됩니다. 아래보다 위가 더 따뜻한 구간을 역전층이라고 해요. 역전층의 특징은 매우 안정하며 매우 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대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류가 없다. 그 말은 결국 기상현상도 없다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성층권은 왜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질까? 여기에는 이렇게 O3
오존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대략 20 내지 30km 부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높이를 안 적어줬네요. 자,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 여기의 높이는 표준대기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근데 책에 따라서는 12라고 나온 책도 있는데 중요치는 않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또 위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표준대기는 약 11, 12. 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대륙권 계면. 경계면이다 이거예요. 대륙권 계면. 그 다음에 성층권과 중간권의 사이는 성층권 계면. 여기는 약 50km 정도 되고요. 중간권 계면은 약 80km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가장 왼쪽에 치우친다. 중간권 계면이 가장 추운 곳이다. 여기 온도는 영하 80도 되지 영하 90도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시 성층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O3 오존층이 있고 이 오존층에서 뭘 흡수한다고?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따라서 위로 갈수록 따뜻해지는데 여기서 오존층이라 하면 그 구간에만 오존이 있는 게 아니라 오존 농도가 특별히 높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께로는 약 10km 정도 되는 두께인데,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10km 정도 되는 이 오존층을 그대로 지면까지 끌어내려.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니까 점점 수축을 해요.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요만해져. 0.3cm 두께. 3mm 두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성층권까지 끌고 올라가면 이게 부풀어. 그래가지고 두께가 약 10km 정도 두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기가 얼마나 희박한지를 느낄 수 있겠죠. 그 정도 된다. 자, 그 위로 올라가면 중간권이 있네요. 중간권.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 분포가 어떻게 돼? 차가워져서 중간 권계면에서 가장 차갑다고 그랬어.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는 구간으로 불안정하다 이거야. 불안정하다. 대류가 있어 없어? 대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공기가 너무 희박하고 해서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따라 기상현상도 없다 이거야.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대류라는 말과 대류현상이라는 말과 기상현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야.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류현상이 없다라고 말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이다.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류와 또 뭐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수증기가 없으므로 그냥 없다고 해도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상현상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 열권. 여기는 대기가 희박하므로 대기가 희박하다. 그에 따라서 태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다. 참고로 화성은 일교차가 커요. 금성은 일교차가 작아요. 금성에 비해서 화성이 일교차가 매우 크다. 이유는 대기가 매우 희박해서. 달에는 일교차가 클까 작을까? 달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 왜? 대기가 없거나 희박해서. 이렇게. 열권은 일교차가 커요. 왜? 대기가 매우 희박해서.
자, 보통 우리가 대기권 그러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약 1000km까지야. 1000km까지. 근데 열권은 80에서부터야 시작돼.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충분히 대기가 매우 희박해요.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냐? 아까 성층권 이야기 했는데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열권 이야기 지면으로부터 약 300km, 400km가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가까운 인공위성 그 정도. 허블 우주망원경도 그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근데도 거기도 대기권이라고 해요. 있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기권을 나눴습니다. 자, 열권 높이 약 1000km까지 분포하고 일교차가 최대이며 오로라는 여기서 관측된다.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 입자들이 정기적인 성질을 띤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서 양극으로 끌려가요. 나선 운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지구 극지방에서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극광 혹은 오로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높이 보니까 열권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뭐지? 그러니 보니까 유성 운석이 떨어질 때 대기와 마찰해서 갑자기 좀 더 이 정도 오면은 탄난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 높이에서 타고 땅에 떨어진 건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것을 운석이라고 그러죠. 타다 남은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을 운석. 타고 있을 때는 유성. 이렇게. 자, 기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대기권을 4개의 층으로 나눴네요. 나누는 구분 기준이 뭐예요? 상태와 구성성 대기권을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나누는 구분 기준이 뭐라고? 구성 성분 아니. 아니에요? 온도 분포. 네. 온도 분포. 네네, 온도 분포. 자, 내가 질문하는 게 있어. 이유가 있어. 방금처럼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꼬시냐? 보세요. 방금처럼 관성으로 답하기가 쉬워. 그래서 틀리는데 볼까요? 자, 대기권을 어떻게 나눴다고?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로 4개로 나눴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수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3개로 나눴어요. 무엇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직권도 온도 분포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OX. 5호라고 답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기권, 수권, 직권 모두 온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수권과 기권이 그러하므로 직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냥 관성적으로 그래 하다가 틀려버리는 이야기야. 그런 퀴즈가 있어. 새장 속에는 뭐가 살아? 새가 살지. 그죠? 어항 속에는 뭐가 살아? 물고기가 살아요. 모기장 속에는? 그럼 모기 그러고 싶어. 근데 안에 사람들 가잖아. 모기는 밖에 있어야지. 그치? 그렇게 관성적으로 그냥 대답하다가 딱 틀리기 쉽다는 이야기야. 자, 수권으로 왔습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자, 수권의 대부분은 뭐라고? 바닷물, 해수. 그래서 수권의 구조는 곧 해양의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니까 세로축이 수심,
가로축이 수온, 분포 경향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다가 쑥 차가워지다가 일정해진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수로 나눌 수 있다. 맨 먼저 혼합층은 어떻게 생길 것일까?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일단 심해층보다는 따뜻해요. 그 말은 가열이 있었다. 어떻게? 태양열. 일사에 의한 가열 후. 그런데 만약에 가열만 있다면 햇빛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수면이 제일 따뜻하고 깊어질수록 차가워지는 수온 분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위가 따뜻하면 안 섞여요. 따라서 위아래가 수온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섞여야 되는데 그것은 대류가 아닌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입니다.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으로 수심이 깊어져도 수온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혼합층이 두꺼워지려면, 혼합층이 더 발달하려면 바람이 세다. 혼합층이 두껍다, 바람이 세다.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한 것은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수온약층이 있다. 수온약층. 여기서 수온약층 할 때 약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약자는요, 어떻게 쓰이냐면 도약하다, 점프, 크게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수온약층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변하는 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급격히 수온이 감소하는 층이네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로 갈수록 따뜻해지는 구간이 됩니다. 아래보다 위가 더 따뜻한 구간을 뭐라 하냐면은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자, 대기권에서 성층권과 물리적으로 성향이 비슷하다. 둘 다 역전층, 매우 안정. 대류 있다 없다? 매우 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대류가 없다.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뜻인데, 대류가 무슨 뜻이다? 대류는 전도, 복사, 대류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 열의 전달이다 이거야. 열 전달의 한 가지 형태. 유체 상태인 매질에서의 열 전달이야. 근데 없다. 열을 전달시켜주지 않는다. 위에서 받은 태양열을 그 아래로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물질, 에너지 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심해층은 햇빛의 영향이 거의 없다. 따라서 수심이 깊어져도 어차피 햇빛을 못 받긴 똑같아. 위나 아래나. 심해층 내에서는. 그 다음에 적도지방이든 극지방이든 상관이 없어. 위도 변화에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여름, 겨울, 계절 변화와도 무관하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항상 수온이 일정한 냉수층이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위아래 층이 두껍다.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이다.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혼합층이 두껍다라는 말이며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여기하고 온도차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위아래 온도차가 크면 역전층이 더 심하다라는 뜻이고 더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기 더 어렵다라는 뜻인데 어차피 여기는 온도가 똑같아. 근데 혼합층의 온도가 더 따뜻해지면 역전이 더 심해지죠. 그럼 혼합층이 더 따뜻해지려면 여름이요, 겨울이요? 혼합층이 더 따뜻해지려면 여름이 돼야 평균 수온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수온합층이 더 발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혼합층의 발달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할 때는 바람이 더 센 계절, 겨울의 발달이에요. 그러나 수온약층의 발달은 표면이 더 따뜻한 여름의 발달이에요. 근데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지구각은 알고도 틀린다. 살짝만 질문을 바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틀린다. 자, 수온약층이 어느 계절에 더 발달한다라고? 여름에. 근데 다시 물어요. 자, 우리나라 어느 해양에서 수온 분포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쟀을 때 어느 계절에 더 안정한가? 라고 물었어. 그럼 뭐요? 어느 계절에 더 안정한가? 라고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겨울이요 라고 대답해요. 왜 그렇지? 라고 물으면 내가 왜 겨울이라고 했지? 왠지 바닷물이 차가우면 더 안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으로 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여기서 어느 계절에 더 안정한가? 라고 물었을 때 안정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전층으로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언제가 더 발달하냐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여름이라고 답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 이 중에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매년 한 번씩 이런 거 질문한다는 이야기,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어중간히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더라.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실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실력인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왜 이걸 물어봤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간파하고 정확하게 답을 써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구를 기권, 수권 둘 다 온도 분포로 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 직권은 어떻게? 구성 물질과 상태에 따라서 나누거나 혹은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생물권도 있습니다. 생물권도 있다. 근데 생물권은 자, 생명 시간에 자세히 공부한다.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바깥 환경을 외권이라고 한다. 지구 바깥 환경을 외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외권과 지구 시스템의 나머지 요소 사이에는 자,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의 출입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열린 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립계가 있고 닫힌 계가 있다. 이렇게. 열린 계는 뚜껑이 없는 컵과 같은 시스템. 따라서 물질의 출입과 에너지의 출입이 모두 자유로운 계를 열린 계라고 한다. 고립계는 물질도 에너지의 출입도 없는 밀폐된 불투명 상자, 그런 경우를 고립계라고 한다. 에너지도 물질도 출입이 없는 것을 고립계. 닫힌 계는 물질의 출입은 없으나 에너지의 출입은 자유로운 것으로서 투명 유리컵을 생각하면 돼. 밀폐된 투명 유리컵. 물질의 출입은 차단됐으나 빛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는 닫힌 계라고 해요. 그러면 지구 환경계는 어디에 속해? 지구는 여기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구는 닫힌 계에 속한다. 그래서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의 출입은 있다. 자, 여기서 거의 없다라겠어. 뭐냐면 있긴 있어.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 로켓 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선물과 같은 행사가 벌어져서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정말 10몇 년 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쏘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망원경이 제자리로 차지할 때까지 가는 시간이 6개월 걸려.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에 4배 정도 되는 거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돼. 그건 허블 우주망원경과는 달라요. 지면으로부터 300km니까 올라가서 고치 수리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건 6개월 동안 날아가야 되니까 거기 한번 날아가서 자리 잡았을 때 고장 나버리면 이건 버리는 거야. 수리할 수가 없어. 누가 거기까지 6개월 동안 날아가서 고치고 다시 또 여기까지 오냐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조심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올렸습니다. 어찌됐든 물질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오기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구 환경 전체에 비했을 때 그 정도 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다.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출입은 자유롭다. 그래서 지구 환경은 어떤 계에 속한다? 닫힌 계에 속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단골이에요, 단골. 그런데 문제는 어렵지 않다.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인지, 무엇과 무엇이 영향이고 결과인지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 예를 들어서 황사의 발생은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요? 황사는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리는 거죠. 따라서 바람, 기권, 모래는 직권. 그래서 기권에 의한 모래 이동, 직권. 그렇게. 그런데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황사에 의해서 내 기관지가 안 좋아졌어. 호흡기가 망가졌어. 병원에 가야 돼. 막 가래가 끓고 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건 생물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짝짓기가 된다는 이야기야. 일반적인 거. 근데 한 번 정도씩은 심사숙고해서 한 번씩 다 어디에 속할지를 확인을 한번 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쉽다라고 해서 방심하다 틀릴 수가 있어. 자,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아시스는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일까?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아시스는 물이죠. 그래서 물만 생각하다가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오아시스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사막과 같이 매우 메마른 사막이지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서 패요. 그래가지고 지하수면까지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오아시스라고 해요. 그럼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지?
기권과 직권의 변화죠. 봐요. 이게 어렵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화석 연료의 생성과 화석 연료의 연소는 또 다르죠. 그치? 자,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의 연소는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지? 일단 화석 연료라 하면 석탄, 석유가 될 텐데 얘네들은 직권이야. 그러면은 연소되어서 어디로 가? 기권으로 이산화탄소는 연소 생성물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기권으로. 이때 생물권 있어 없어? 생물권 없어요. 사람이 태우잖아요. 물론 사람이 관여할 수는 있으나 거기서 생성물을 우리가 흡수하지는 않아. 우리가 그걸 먹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직권, 기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안 봐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정도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험 문제는 100% 나오니까 100%야. 100% 무조건 나와. 쉬워. 근데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다. 조금 신중하게 보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야. 틈날 때.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몇 페이지가요? 다음 시간에 15강으로 갑니다. 106페이지가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